이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책에서도 목차를 보니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라는 전 키워드가 딱 왔어요. 이걸 얘기해야겠다. 그거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말을 네네. 별로 안 하잖아.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는 함께 공존하는 건 맞아요. 그쵸. 먹고 살아야지. 우리 사회가 너무 외적 동기로 편향돼 있는 거예요. 일단 동기는 motivation, 사람을 움직이게 동기죠. 하는 원동력. 근데 외적 동기는 그것이 바깥에서 오는 거이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네네. 행위 자체가 아닌 다른 거에서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많이 하잖아. 네가 공부 요 몇 페이지를 하면 레고를 사줄게. 공부와 레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게 다 외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는 그럼 반대로 그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연은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한다는 그런 내 나름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보람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나오잖아. 어쨌든 이걸 가르치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변해요. contribution. 기여, 그 다음에 consideration. 배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 배려를 너무 안 가르쳐줘. 뭘 가르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엄마가 다 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기여하는 걸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풍족한 동네에 사는 편인데 네네. 애들이 다 방과 후에 일하러 다녀요. 근데 그 걔들이 뭐 대학생이냐? 아니에요.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집안 아이들이 옆집에서 풀 뽑고 뭐 애기 봐주고 이런 일을 해요. 이게 분명히 그 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네네네.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벌고 그 자기 그 가족의 그 자기 일을 한다. 완전 기여를 한다. 기여를 한다. 근데 돈은 이제 대부분은 자기 쓰고 싶은 거에 쓰는데 집에서도 집안일을 다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 이제 들어가잖아요. 시키기를 기다리기보다 딱 팔을 걷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나갈수록 그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서 다음 자리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네. 그 자세가 있어요. 내가 이 팀에 뭔가를 add 할 수 있을 것인가, contribute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레지던트 가르치죠, 학생 가르치죠. 그러면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리서치를 한다거나 뭘 하면 누구 쓰겠어요?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을 쓰게 되지.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러면 또 남을 위해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가는 길 중에 기회가 처음부터 큰 거 오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네 사장 해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여기 닦아라 할 수도 있는 거라. 그거에서도 내가 이걸 닦아서 여기에 딱 예쁘게 보이면 좋겠지, 이런 기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이건 정말 거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사람한테 더 기회가 오게 돼 있어. 이제는 저도 조금 시켜보는 자리에 꽤 있었기 때문에 이거 표시 금방 나요. 더 회사 안에서도 뭐 내가 더 일에 기여해서 거기에 더 하는 순간 내 경험을 얻는 거고, 그 이게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독립성이기도 하고 뭐 자발성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것들. 저는 이게 좀 확실히 교수님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튀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 뭔가 의의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 시켜주길 바래요. 딱 정해서 너 여기서 이만큼만 해 라고 정해주길 바래요. 그 이상은 더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더 할 줄도 모르고 이거 걔한나 막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여를 가르쳐 놓으면 여기서는 내가 요 정도니까 요 일을 해도 되겠는데 이런 자세가 나오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받아보면 또 주게 되고, 또 뭔가 딴 거 하다 그분이 생각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사람을 많이 보다 보면 딱 표시가 좀 나요. 이제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기여를 무슨 봉사하고 뭐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그룹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우리 중고등학생 이런 애들 다 공부만 해라, 내가 다 차려주고 물까지 갖다 주고 사과 썰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거의 한 4살부터 할 수 있어요. 더 어릴 때 할 수도 있고. 숟가락 넣는 건 네 일이야. 네네네. 그게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 거야. 유치원에 갔다 오면 물통은 헹궈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그게 우리 가족의 보탬이 되는 거야. 저 어제 어떤 어머니 만났는데 4살한테도 가르쳐주니까 이제 기여를 안 돼요. 그러니까 걔가 4살인데 6살짜리 언니가 이제 과자 먹고 봉투를 버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 4살짜리한테 너 기여 좋아하잖아. 이거 걔가 기여라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여는 내적 동기예요, 사실. 내적 동기네요. 내적 그쵸? 동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성인이 되게 하잖아요. 그 20년 동안 얘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력, 돈, 지위,
외모 이런 거란 다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버리는. 이 아이를 외적 동기로만 움직이게끔 계속 그렇지. 교육하는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냥 놔두면 애들이 내적 동기 세요. 정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궁금함, 그리고 자기 안에 사랑 표현도 하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거는 막 사실 조금 뭉개고 기여 중요하잖아. 그거 사랑 중요하잖아. 공부에 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 옆에 친구도 경쟁 상대로 보이고 신뢰를 못 하게 되고 배려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기여하지 모르고 않고 이 가치 모든 것 중에도 가장 초월한 내적 동기가 있어요. 네네.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루고 막 그 초월한 경지에 이르는 그 내적 동기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Yeah.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하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만약에 contribution, 기여를 잘 배운 사람이 결국 그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큰 사람이 되는군요. 그렇지. 주렌즈는 지금 자기 꼴 막 쫓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신과적으로 보면 마슬로우's 그거 있잖아. 마슬로우의 needs. 욕구 단계설. 욕구 단계 있잖아. 자 가장 위에 씨는 있는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욕꼭지 뒤에 하나 더 있었어. 마슬로우가 죽기 전에. 아 그래요? 어허. 전 그 위를 못 찾아 못 지금까지 찾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시는 분이 결국 찾아요. 네. 자기 실현 막 다 했어. 막 네. 이 정도면 나 다 한 것 같아. 그 위에 있는 게 자기 초월. 네. 그게 바로 서비스예요. 나를 위해 가다가 이제 초월해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오면 진짜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저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은 어. 제가 어떤 대표님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맞아. 일을 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근데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회사에 몇 억 매출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혹은 사람들 생각을 바꾸고 이런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게 큰 사람과 그게 맞아. 다른 거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딱 맞아요. 정신과 의사기도 하고 나는 네네. 막 아파서 일도 못하게 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적 동기의 그 귀함을 알았어요. 진짜 일 한 개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게 1년 정도 넘게 갔거든요. 네. 외적 동기로만 돌아갔었으면 나 인간의 가치가 없어진 거야. 그쵸. 아무 일도 못해. 네. 밥도 못 챙겨 먹어. 엄마가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 바닥까지 가보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게 밖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진아영이라는 사람이 교수 의사였을 때 여기였고 이제 병자 뭐 장애인 되니까 여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라는 사람은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 네. 그 다음에 나의 동기는 그 돈이고 의사고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오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는 유명한 교수가 되고 더 유명해서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마음이 아픈 문화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활동은 거의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청년들이 많이 네. 힘들어하잖아요. 네. 학생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우리 자살률 알죠? 자살률이 조사되는 국가에서는 거의 제일 높다고 보면 돼요. OECD 조금 찬다는 나라 평균이 11명이에요. 10만 명 중에? 명당 11명.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의 평균 수치라고 보면 돼요. 네네. 우리나라가 26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그냥 먹을 걱정 안 해도 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에 2배 반이에요. 배가. 그러니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이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런다는 이유는 또 학생들도 그렇고 그럼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이제 발전하는 하다 거에 보니. 대한 부작용이지 않나 맞아 싶기도 맞아. 한데. 그래서 너무 그 외적 동기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도 자기 정신 건강을 정상화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면 내적 동기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적 동기로 움직일 때와 외적 동기로 움직일 때 정말 차원이 완전 다른 것 이거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외적 동기가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 이러는 분 되게 많은데 외적 동기로만 가잖아요. 이거 월급 요만큼 받아야 되고 승진 요만큼 해야 되고 아파트 이거 사야 되고 이게 다 외적 동기인데 그 체험이 오래 안 가. 승진이 됐다 치자. 승진된 거 한 3개월 기분 좋아. 맞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어떤 일은 있잖아요. 네. 일이 되게 재밌었는데 외적 동기가 너무 확 나와버리면 오히려 이 내적 동기를 좀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애 일 시킬 때도 요거 하면 100원 준다 뭐 이런 거보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구나. 의미를 부여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이게 기여하는 거다. 네가 이걸 하면 너의 이런 길을 닦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까 했잖아. 내 살도 기여에 움직이는데 근데 왜 되냐면 이걸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거 완전 외적 동기로 완전 움직이는 외적 동기잖아. 거잖아. 어떻게 되냐면 와. 그 기여한다는 의미가 일단 좀
없어져. 자, 저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용돈 줄게 이거 해줘 조심해서. 이거. 다 같이 일하는데 지 혼자만 앉아 있어요. 그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다 같이 앉아 있으면 니도 뭐 해야 되는데 걔를 너 1,000원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너도 해 이렇게 네. 돼버리면 그게 어릴 때부터 월급 노예를 만드는 교육이었던 그러면 거예요. 이렇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네. 좀 도와줘. 그럼 엄마 네. 얼마 줄 거야? 이렇게 돼. 그래 얼마 줄게 해. 엄마 나 충분히 돈 있어 됐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 동기 교수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들은 말이 그동안 그렇게 교육되는 거죠. 들은 말이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 책 쓰셨잖아요. 본질 육아. 네. 처음에 이거를 저 채널의 청년들인데 네. 왜 육아책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만약에 어릴 때 그런 환경을 못 가졌다면 내가 나를 육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내가 들었어야 할 말이구나. 말이었던 거구나. 이제 내가 나에게 해줘야겠다. 나에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돼요. 정말 돼. 나는 부모에게 애착을 잘 못 받았고 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분이 많거든요. 물론 굉장히 심하신 분은 상담을 받으시고 이걸 읽으면 이게 해줬어야 할 말이구나. 내가 하면 되구나. 꼭 추천드리고 싶고 또 지금 부모님이 아이가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또다시 우리가 이걸 똑같은 걸 해서 불행해하는 마음이 많은 청년을 또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해봅시다 우리 둘 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켈리체님은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의 빚더미에서 현재는 연매출 7천억 사업을 이뤄내시고 현재는 요트로 세계 여행 중이시죠. 너무 유명한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리고 새로운 신간 웰싱킹의 저자 켈리체님을 모시고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제가 드로우 앤드류님 팬인데 이런 인터뷰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먼저 20대를 위한 질문들인데요. 켈리체님이 만약에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것을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다양한 경험 다 해보고 20대는 무조건 경제적 독립을 해야 돼요.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부자든지 부인 또는 남편이 얼마나 부자라서 돈을 많이 줘도 스스로 독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안정감 있게 평화롭게 풍요롭다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대는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실행력을 쌓아야 돼요. 실행력이 없는 아이디어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20대 때 진짜 앤드류님처럼 미국도 가보고 켈리처럼 가서 다양한 실패도 해보고 진짜 일본 갔다가 2달 만에 찌질하게 돌아와 보고 이러면서 실행력을 하고 또 죽도록 한번 해봐야 돼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해도 안 죽거든? 근데 내 나이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죽어. 그런데 내가 20대 때 죽을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게 파워가 생긴 거잖아요. 그 20대 때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20대들에게 이런 공부는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으신지. 20대 때부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나 다 머릿속에 비전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람 공부를 좀 해야 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좋게 반응하던데 내가 같은 말이라도 나쁘게 반응하네? 그러면서 점점점 말 공부, 리더십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대들은 너무 이런 질문들이 막 고픈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 직업으로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20, 30대 때는 내 인생에 갈 수 있는 최고치를 빨리 가서 복리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준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이런 직업은 절대 안 돼.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진짜 내가 성장하는 진짜 돈은 언제 버냐면 30대 때 40대 때 버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카네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20년 동안 500명을 연구했는데 돈을 안 받는 일도 내가 성장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 켈리체님이 어린 시절로 돌아봤을 때 나는 이런 게 조금 남달랐던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맘먹으면 실행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 여자이기 때문에 누가 간다면 오빠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진짜 서울 한 번도 안 가봤고 버스도 한 번도 안 타봤고, 근데 내가 엄마가 준 10,000원으로 제가 서울까지 가잖아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도 나 일본 가서 이제 디자이너를 공부할래, 와이셔츠 공장에서 3년이나 그 미싱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옷 만드는 건 또 자신 있었고, 또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학원들을. 디자인이 일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가야 되겠는데 언제 비행기 타고 있고, 유학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패션이 전부 다 유럽에서 건너온다는 거죠. 나 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언제 비행기 타고 있어. 봉주류도 몰랐는데. 그것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켈리씨님 보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포부가 남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큰 포부를 갖는 비결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세상의 꿈을 이룬 1000명 정도를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꿈을 이룰 것이다, 못 이룰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꿈은 어차피 못 이룰 것이기 때문에 꿈으로 꾸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다가가는 방법은 모르지만 이건 내 꿈이야. 난 꼭 언젠가는 다가가고 말 거야. 여기에 오늘 내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뭔지를 매일매일 조금만 액션을 하다 보면 생각도 모르게 엄청 내가 성장해 있거든요. 혹시 켈리씨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시크릿, 부자들만의 방법,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 40에 빚이 10억이나 졌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다시 살아보기로 한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한 꿈을 데드라인을 넣어서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200억을 5년 안에 벌 거야, 그걸 하고 진짜 매일매일 되뇌이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면 안 되죠. 제가 10억의 빚이 있었고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기에 더 가까이 가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나한테 적용하기 시작해서 제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죠. 30대가 돼서 진로를 바꾸는 거를 고민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대 진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되는데 진짜 5년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그 안에 웬만큼 최고치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처음에 한 2, 3년, 5년 안에 거의 많이 성장했고 성장은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오래 했다고 오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광고업에서 일을 하다가 막판에 제가 도시락을 팔았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42이었었는데 그 5년 집중해가지고 업계에서는 최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패션 공부했던 것들이 다 녹아들었어요. 그 제가 만든 초밥은 색깔이 조화롭고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도시락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괜찮아요. 바꾸셔도 돼요. 30대 때 뭔가를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고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회장님처럼 무엇이든 시작하고 도전하는 용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패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실패를 하지 않으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기도 없고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남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저들에 비해 나는 정말 이룬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 공순이 출신이고, 그런데 일본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패션 모델도 하고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부잣집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엄마가 자기 소원이 일본 가고 싶어요. 그럼 엄마 와야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셨어요. 이제 학교에서 보면 완전 짱이잖아요. 막 학생회장에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딱 와서 보면 엄마가 키도 조그만 하시고 이제 완전 몸빼 입고 오신 거죠.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재벌집 딸이 우리 엄마가 왔는데 나 좀 부끄럽다 그랬더니, 언니, 그래도 언니 엄마잖아. 이 얘기를 딱 듣고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와, 내가 진짜 가면을 쓰려고 했었구나. 나는 난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엄마 손잡고 다니고 학교 다 엄마 돌아다니고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이분이 저희 엄마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박수 쳐주고, 그냥 그때부터 오히려 더 좋게 보고, 나는 숨길 필요도 없었고. 자격지심은 남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출발선이 다른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출발선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느냐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멀리 갈 것을 집중을 해서 생각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들이 그때 큰 계기로 이제 제가 없어졌어요. 요즘 이제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들, MZ세대를 보면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계층 사다리가 없어진 세대라고 이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 현실적으로도 느껴지고 미디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정말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듣고 싶어요. 뉴스 볼 때마다 이 세상엔 살아볼 만한 나라도 아니고 MZ시대는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나쁜 것은 다 우리한테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쉬운 예로요, 지금 전 세계에서 조단위 부자가 얼마 안 돼요. 3,0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1,900명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거의 70%가 켈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로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뭘 위산으로 받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꿈을 꾸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 세계는 그냥 매일 그 꿈에 가기 위해서 조금씩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첫 번째 질문이, 어쨌든 사업도 실패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고 회사를 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나이 40에 진짜 빚도 10억인데 영원히 이 돈 못 갚을 것 같아. 그런데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 취직을 해보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리에서 불어도 잘 못하죠. 망한 사람은 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를 써주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억의 빚더미에서 진짜 말이 10억이지. 저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두렵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 돈이니까, 거기서 진짜 다시 시작할 때 이 멘탈 관리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진짜 2년의 그 우울증을 이겨낸 거, 그 관리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진짜 사람도 안 만나고 지냈었는데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내일부터 뭔가 하자 그랬는데, 다음날 제가 걷는다고 갔는데 세상에 10분을 못 걷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다음날 또 나가서 15분이 걷는 게 힘든 거예요. 조금씩 걷다가 한 반년쯤 후에는 진짜 4-5시간 온 파리 시내를 걸어서 다 미팅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몸 근육이 생기니까 마음 근육, 생각 근육이 생기면서 아랫배가 힘이 들어가면서 나도 뭔가 해볼까? 이러면서 제가 우울증을 벗어나게 됐고,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기게 됐죠. 그 첫 사업은 정말 크게 실패, 그 다음에 한 사업은 초대박.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사업 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흑수저지만 너희들보다 더 잘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사업은 나 말고 엄마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나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일을 해야 돼? 화장실 청소를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을 위해서, 엄마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니까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화장실 청소해도 즐겁고 쓰레기를 주워도 즐겁고 좀 더 크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죠. 일단 내가 우선 부자 되고 남을 도울 거야. 나도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기부를 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좀 세숫대야만 해. 돌 하나 덜면 천버덩하고 물이 다 밖으로 튀는 거죠. 누가 한번 욕을 해도 전버덩 하면서 밖으로 튀고, 칭찬하면 또 헬렐레 해가지고 밖으로 다 넘치고. 근데 크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호수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담아도 한도 끝도 없이 담아지고, 만약에 누가 무엇이 심하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아주 조금 물이 철렁하다가 없어지는 거야. 잔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았어. 부자가 되기 위해 젊은 시절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싼 가방 사고 싶고 비싼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인 척
하고 다녔는데 진짜로 제가 부자가 나니까 전날 이게 동대문에서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런 거 입어도 너무 사람들이 오히려 나 똑같은 거 좀 입을 수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알았던 것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20%만 노동으로 벌고 나머지는 80은 굴러가서 번 돈이에요. 사실은 10%가 시드머니야. 10%. 내가 100억 부자가 되고 싶으면 10억까지가 시드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 돈을 절대 쓰면 안 돼. 나한테 투자하는 거 외에는 지출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0억이 20%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거를 굴려가면서 쓰게 되면 명품 가방 하나 살 거를 몇 년 있으면 10개를 살 수가 있고, 내가 스포츠카 한 대 살 때를 10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머니를 먹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이런 진짜 미련한 짓을 20대 때, 30대 때 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업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가 나도 동참할래 라고, 그거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엄마 아빠도 설득을 못하면서 고객을 설득해, 대기업 회장님을 설득해? 어림도 없죠. 사업가는 홀리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단단한 비전으로 멀리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 자질이고. 정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셨잖아요.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법, 그 사람과 친해지는 법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 우리 같이 하자 하는데 맨날 싸워. 비슷한 생각을 했어서 비슷한 일 좋아하거든. 회사 운영은 직원 관리,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사장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사람, 내가 없는 것을 채워줄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와야, 내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를 멀리 높게 데려다 줄 사람을 한 명씩 맞이한다는 기분으로 저는 성장을 시켜갔어요. 그러면 리더로서 직원을 대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옛날처럼 보스형 리더는 꼰대라고 해가지고 싫어해, 직원들이. 또 나이스하게 친하게 좋게만 하면 또 차상 잡지 않다고 또 싫어해. 왜냐면 배가 이제 산으로 가거든. 이제 또밥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고소당해. 이제 사업에 망하고 나니까 월급을 못 주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소하더라고. 사장이란 직업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잘 벌어와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 없이 회사가 돌아가기를 항상 바라거든요, 지금도. 내가 그 안에 있어서 100을 하면 내가 없이 80을 해도 엄청 잘한다. 작은 비즈니스를 80 해가지고 수천 개 만들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100이든 200이든 1000이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위임하지? 어떻게 하면 켈리 유튜브가 켈리가 없이 운영이 되지? 계속 생각하셔야 돼. 그럼 켈리치님만의 행복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졌어요. 제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 때, 내가 배우고 있을 때,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분야에 성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핵심 가치를 내가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행복하다 생각하죠. 켈리치님은 정말 많은 걸 이루셨잖아요. 이자만 봐도 죽을 때까지 못 쓴다고. 그렇게 진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이 컨텐츠도 계속 활발히 만드시고 진짜 사업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성공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이에요. 정말 부자도요, 아니면 최고의 스타도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했어도 제가 성장하고 있을 땐 저는 행복했어요. 그거는 켈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장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거예요.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요즘 우울한지 불안한지에 대한 얘기를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네. 대학을 간다 그랬을 때 네. 저희 때는 진로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로지도를 엄청나게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첫 세대라서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20대 30대 분들이 네. 우리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기성세대는 그걸 왜 고민해? 라고 하면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 진로, 적성,
적성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네네. 생각해보면 지난 30만 년 동안 인간이 진로나 적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장장이의 자식은 대장장이를 하면 되고 농부의 자식은 그냥 농부를 하면 됐는데 네. 처음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약간씩 한 게 20세기였는데 네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고민이고 조상님들이 안 해놓은 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요? 어렵지 당연히. 악막한 게 정상. 오히려 그게 혼란스럽지 않으면 네네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까지 정의 내릴 필요는 없었어요. 취업 때가 됐으니 하자. 결혼 때가 됐으면 하자. 이혼은 아니고. 긴장감을 놓고 있을 때훅 들어오고. 잠깐만. 미쳤나 보다. 어제 부부싸움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러나 갑자기. 종교, 철학, 윤리 어느 체계에도 적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고 40년 근속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얘기 아무 데도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50대 초반인데 네네. 그렇게 안 보신다고 얘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50대셨어요? 20년 선배들 심지어 저희 또래한테도 요즘 20, 30대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고생을 몰라. 그럼 제가 그건 네스 동의. 근데 고민을 안 그건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고생과 고민을 구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고생은 몸이 힘든 거죠 주로. 몸은 확실히 예전보다 덜 힘들 가능성이 높죠. 저만 해도 TV, 냉장고, 세탁기가 저희 집에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를 기억한다고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이 많았죠. 네. 근데 고민은 지금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이 하지. 엄청날 거예요. 안 해본 고민이니까.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에 있는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우리가 선배로서 막차 타고 사다리 걷어찬 느낌이 갑자기 든다. 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 IMF 전에 취업한 세대예요. 저희가 마지막. 네네. 굉장히 취업도 쉬웠고 일자리도 많았고 취업 초창기라서 인건비도 싼 편이라서 해고도 거의 없었던 운이 네. 좋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또래 친구들이 좀 밝아요. 69년, 70년 친구들이 좀 밝아요.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저희까지만. 네. 근데 열심히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막막하고. 플러스 고민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차이를 나누자면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됐던 시대가 저보다 선배 세대예요. 이젠 정의를 내려야 돼. 나한테 NFT가 뭔지, 나한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취업이란 뭔지 프레임이 그거잖아요. 이건 나에게 생존의 문제인지 자아실현의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달라지는. 네. 근데 심지어 저는 그래서 저희 심리학과 학생회장 하던 대학은 너한테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대답이 뭐잖아요. 대학은 저에게 숙박 없어줘요. 그 친구의 대학생과는 대학생이라면 고등학교와 달리 등하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온전히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걔는 학생회실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을 샤워실처럼 쓰는. 걔는 등록금 진짜 한 3배는 냈어야 되는 애야 진짜. 그분도 정의를 한 거네요. 그리고 그 정의가 점점 더 네. 정교화되죠. 그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문 열려있는 숙박업소야. 원래 숙박업소 문이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시기에 생활의 중심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네. 그런 공간이다. 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문 열려있는 숙박업소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마 그 친구가 졸업할 때쯤 뭐가 하나 더 들어갔겠죠. 주식 투자든 대학이든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든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장애 있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 그분들이 바로 뭐냐? 정의 내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이게 진짜 교수님의 힘인 것 같은데 유튜브 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채널에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콘텐츠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보면은 얘기해야 될 소재를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 프레임이 없거나 그 프레임만 고집하는 게 문제지 자기의 프레임을 점점 더 만들어 놓고 정교하게 만들고 확장하고 하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프레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도 못해요. 결정도 못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식당에 가면 먹을 거 이렇게 빨리 정하냐? 원래 나한테 음식은 값하고 양이 많으면 되는 것들이지. 그 프레임이 있으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농담이지만 진담도 반 섞어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값 비싼데 양은 적고 맛있는 거? 고문이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음식이 그렇게까지 맛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혀 자체가 대학 동기들이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든 잘 먹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딱 보고 가격 별로 안 비싼 거 가격 비싼 거 싹 날라가죠. 양 적은 거 싹 날라가죠.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죠. 행동과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네.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살려면 네.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정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저 2030 세대가 불안한 이유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택지 안에서의 나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정의해서 선택지를 좁혀나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안 풀거든. 시험 문제는 절대로 너만의 정의는 뭐냐 이런 걸 안 물어보거든.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훈련이 안 된 세대인 거죠. 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마치 우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전제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의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프레임들을 만들어 왔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저는 성격 검사하면은 대부분 내향적으로 나와요. 내향적이라는 게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은 하루에 활발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외향적인 사람보다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제 방은 있어야 돼요. 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가 뭔지 정의 내리지 않고 계속 사전적 정의는 있지. 뭐 네네네. 메타와 버스가 합쳐졌다. 근데 그 메타버스는 그냥 사전적 정의인 거고 나한테 뭐냐고 메타버스가. 네. 그 메타버스에 대한 프레임 없이 그냥 다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메타버스 자격증이 생겼대요 세상에. 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메타버스는 뭐냐? 공존 못하는 두 가지를 묶어먹은 메타버스예요. 옛날엔 많이 만나야 대화를 많이 했죠. 네. 지금은 많이 안 만났는데 대화를 더 많이 하죠. 비대면성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대화량도 많아졌어. 대면량이 높아져야 대화량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물리적 비대면용을 줄여야 대화량이 늘어나요. 저한테는 그게 메타버스라고. 공존이 불가능한 역상관이었던 게 상관으로 가면 그게 저한테는 메타버스고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잡는 거죠. 문제 해결 관점에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그쵸. 그게 결국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문제를 누가 던져주질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누가 오더를 안 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사람들, 왜 세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킨 일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든 아니면 직장의 상사분들한테 당신이 시킨 일을 잘해왔을 때 칭찬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안 시킨 일인데 뭔가 잘해왔을 때 그 사람을 칭찬을 제대로 해줘라. 그럼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행위자가 우리가 됐다고 봤을 때 누가 일을 안 시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 이거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래도 서양 사회가 조금 더 고생보다는 고민으로 많이 빨리 갔죠. 네네. 근데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20세기에는 우리는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선진국을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비슷한데 어느 길로 갈지 만들어야 되니까. 네, 저는 부러운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들만 쫓아가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저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들만 쫓아갔는데 어느새 제가 유튜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굴 쫓아가야 될지가 그때 그게 진짜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너 수익도 많아지고 너 잘 됐잖아 그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지를 몰랐는데 갑자기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쫓아갈 사람이 없어져서 저의 또 프레임이 사라진 거죠. 예를 들자면 기업 전체가 그거를 겪는 경우도 많죠. 스티브 잡스 사망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네. 누구 쫓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사실 프레임이 그러니까 좋게도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게 안 좋게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잘 설정해야 되는 게 사실 키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한테서 일은 나에게 뭐지? 대학은 나에게 뭐지? 메타버스 나에게 뭐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겠고. 그걸 하면서 알게. 나에 대해서 알면 프레임은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와, 저 이거 너무 소름 돋는 게요. 교수님, 제가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뭘 하면서 그걸 이겨냈냐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하지? 뭘 하고 싶지? 이런 거를 막 적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길을 찾았거든요. 그거가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또 하나 직장 생활에서 제가 정말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그쪽으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였냐면 일하고 나를 구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LG전자 있을 때 냉장고를 기가 막힌 걸 개발을 한 거예요. 저희 팀이. 그랬더니 뭐 불티나게 팔려서 막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완전 으쓱했죠.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주는 제가 어떤 큰 회의에 들어갔는데 제가 발표한 아이디어가 완전히 무참히 깨졌어요. 영업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디어다. 그럼 저는 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저는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일이 잘 된 거예요.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게을렀을 수도 있고, 제가 정보를 잘못 수집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이 잘 된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그러면은 잘 됐던 부분의 요소는 더 확장을 하고, 안 됐을 때의 러닝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일과 내가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래 못 가요. 번아웃이 오게 되죠. 번아웃도 오게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계속 낮아지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정말 중요한 거는 떼어내는 거. 또 하나 거리를 둬야 될 때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일도 거리를 둬야 되지만 본인과 타인도 제발 거리를 좀 두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 관계주의 속에 살고 있죠. 너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서 페이스가 없잖아요. 관심도 너무 갖고 뭐 남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몫이 있고 상대의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내 몫이에요.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딱 해놓는 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성공과 실패를 이루어내주거나 하는 건 남의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까지의 나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써 일단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의 것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남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타인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해 못해요. 그럼 본인이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에 대해서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처 방법은 인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이해하겠다고 덤비면 이건 완전 지옥이 되는 거예요. 타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밌네요. 이래서 또 나를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표현해라 라고 해주시고, 타인을 이해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맞습니다. 뭐 직장에서의 성공 비법 이런 걸 자꾸 알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이렇게 미세한 가계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공부를 했던, 어떤 학벌이 있던, 아니면 뭘 했던, 그건 정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커리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그런 부분은 여러분의 태도에서 비롯돼요. 이런 작은 각도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나답다라는 거. 나와 고독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너무 우리가 분산돼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뭔가를 들여다봐요. 좋아요. 좋지만 그거 다 옆으로 놓고 나랑 이렇게 마주 앉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페르소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페르소나가 여러 개예요. 회사에 가면 대표로서의 페르소나도 있고,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이사로서의 페르소나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로서의 페르소나도 있고, 또 엄마로서의 페르소나도 있고, 다 여러 개예요. 하지만 그런 페르소나 옆에다 두고 결국은 최명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명화하고 저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는지 들여다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진짜 네가 지금 고통이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다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다움이라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답이 없어요. 정답은 절대 없고 뭐가 있느냐? 각자의 해답이 있어요. 근데 그 각자의 해답의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다 자기다웠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다움을 찾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뭐 멋대로만 살 거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찌질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것도 전거예요. 다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기회를 주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 사업도 경영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교수로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딱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 마케팅을 한다라는 이 길도 굉장히 어떤 탐험의 여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내가 처음부터 난 앞으로 30년간 마케터로서 정말 길을 갈 거야 라고 결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박자들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열정 분명히 있어야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희생을 각오할 능력이 있으셔야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앉아가지고 그 많은 의학 용어를 외울 그 암기력,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시장 기회가 있어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나의 업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길은 한 번에 뚝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탐험을 하면서 좀 실패도 해가면서 여기에선 또 뜻밖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전략적인 이야기고 또 행동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해준 말씀이 제가 그냥 다른 언어로 저만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완전 대기업에 다녀본 적이 없고 그리고 회사 조직에 나와서 제가 저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포지셔닝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좋아하는 거 찾고 그걸 잘하는 걸 만들어서 그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 단어만 다르지 너무 똑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밌네요. 저는 정말 열정만 찾아서 뭘 한다 이런 거 안 믿어요. 네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네네. 거기에 따른 어떤 트레이드 오프의 능력이라는 부분 내가 뭘 그럼 내 카드 중에 몰래 놔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끊임없이 시장에서 어떤 필요로 올 수 있는 것인지 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내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네. 네, 너무너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나를 안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30년 동안 저랑 살았는데 제가 저를 잘 알죠. 안 그래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건 굿뉴스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린 되게 보물섬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탐험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앉아서 그냥 사유만 한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좀 들어가 봤을 때 보일 수가 있고 네.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뜻밖의 내 모습이 발견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상 또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면은 내가 좀 자신이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걸 실패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면이 있구나. 네. 또 반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유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네.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되게 여러 가지니까요. 나는 어떤 카드를 꺼낼 거야?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많이 탐구하고 더 안에 걸 찾아야 그 많은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제가 설파를 했던 게 뭐냐면 이 강한 컴플렉스를 좀 버리자라는 얘기. 저도 한때는 엄청나게 강한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네.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좀 팀장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빨리 돼야지 해가지고 맨날 막 팀장 화이팅 이러고 일어나고 그런데 이 게임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계속 더 좋은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50대가 더 빛나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의 70대가 더 행복한 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만 사시면 돼요. 오늘만. 그러니까 자꾸 목표를 이렇게 쳐다보고 목표를 두고 내가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오늘 만날 사람. 지금 이렇게 저희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드로우 앤드류스가 저한테는 유니버스예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현재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히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유니버스인 거고 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나한테는 세상 무엇보다도 절대절명해. 오늘만 계속 사시면은 목표라는 거는 더 빨리 달성이 돼요. 목표만을 쳐다보게 있으면은 그 목표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되게 망가져요. 앤드류 씨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구독자 100만이 돼야지. 목표를 자꾸 세워놓고 그걸 매일매일 쳐다보고 화이팅을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100만이. 그럼 그때부터는 굉장히 꼬여요, 사람이. 불안해지고. 저는 그랬거든요. 네. 제가 막 팀장 화이팅 하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불만 막 쌓이고 네. 출근하기도 싫고 그래서 현타가 왔죠 그때.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뭐 회사 다니나?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저한테 잘못돼 있었던 거는 저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결과에서 되고 보상을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저를 증명하고 저의 리워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저희의 리워드는 everyday예요, everyday. 그래야지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약해요, 우리가. 네. 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들여다봐 주세요.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감정적, 정서적 경계선에 있어요. 스트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뭐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남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그건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필요한 거는 대단한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명아야 너는 뭐 이렇게 잘하고 강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약한 면도 있는 애잖아. 또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네가 두 발 물러섰다가 또 어떻게 비틀비틀 한 발 앞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번에 승진이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쿠션을 자꾸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뒤도 안 들어보고 직진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비틀비틀 하면서도 이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직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최명화 TV 거기가 계속 지금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의 작은 브랜드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네이버랑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저희 채널도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스몰 브랜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20, 30대들 만나보면 그 얘기 많아요. 난 꿈이 뭔지 모르겠대. 그래갖고 난 물어보죠. 그럼 물어본 적은 있니?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제 꿈이 뭘까요? 이걸 5만 원 주고 사올 순 없잖아요. 네네네. 전 보시는 분한테 가서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걸 해라. 근데 그러면 정해주세요. 너는 뭐 창의력과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직업이 잘 맞고 너는 남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5만 원 주고 내 꿈을 사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남한테 꿈을 물어봐서 사온. 근데 꿈은 처음에 그렇게 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꿈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십억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산이 제일 비싸잖아요, 세상에. 와, 나 이게 될래? 그러면 내가 막 죽게 살기 싫어도 좋아도 막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충 남한테 5만 원 사온 거에 그렇게 몰입을 하겠어요? 못 하거든. 대부분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 시간에 일어나건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꿈이 별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에 몰입하고 일하면서 살래. 그러면서 돈도 거기서 얻을래. 그러니까 이 꿈이 말하자면 보물창고 같은 거야. 여기서 일도 하고 일하는 동안 신나. 여기서 돈도 벌고 여기에 내 미래도 있어. 그리고 내 영향력도 있어. 여기 다 있는 거거든 이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되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가져야 되거든.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지가 뭐 잘하는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1단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한숨이 질문은 아니야. 근데 한숨 쉬다 10년 지나간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10년이 가. 근데 한숨이 질문 아니잖아. 이제 2단계로 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막 책 읽고 막 혼자서 막 쓰고 막 이래. 그러다가 또 이렇게 친구가 나오라 그러면 술 마시러 나가. 그래갖고 또 자꾸 끊겨. 생각하다 생각을 집중적으로 못하고 끊겨. 생각하다 끊기고 생각하고 끊기고 아씨 이놈의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다 다니고 이러다가 그냥 또 10년이 또 지나가.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게 1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의 뭐 이제 40대, 50대쯤 됐을 때 난 원래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진짜 꿈이 있었거든요. 저 이렇게 살 사람 아니거든요. 막 이래.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아니야, 너 이렇게 살 사람이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선생님 요즘은요 어디까지 왔냐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폭력이래요. 누가 그래? 요즘 그래요. 너는 꿈이 뭐니라고 말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요즘은 말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너 왜 결혼 안 하니랑 같은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설날에 하면 안 되는 말이 넌 꿈이 뭐니 앞으로 뭐 될 거니 물어보면 안 된다고까지 워부린 게 아닌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아니 얘기 듣는데. 근데 지금 20, 30대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게 하면서 돈도 벌고 신나게 살 수 있는 일 찾고 있지 않아요? 그게 꿈 아니에요? 근데 꿈은 사치다라는 말까지 그럼 나오고 뭐가 안 사치야?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꿈은 먹고 언제 사는 가져? 거에 대한 방향을 약간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꿈이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뭐 온 가족을 책임질 뭐 엄청 대단한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은 내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강의로.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방식이 이 방향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매일매일 30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나한텐 꿈이 아니에요, 이게. 난 그냥 생계야. 생계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되게 잘하려고 애썼을 뿐이거든요. 먹고 사는 방식을 잘 좋은 방향으로 성실하게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이 길로 온 거지. 축구 선수들 보세요. 꿈을 이뤘다고 남들은 보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가 좋았을 거야. 더 잘하기 위해서 매일 그쪽 방향으로 갔겠지. 더 잘하는 방향을 찾았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BTS 한번 보세요. 제가 또 BTS 연구 엄청 했었잖아, 옛날에. 너무 좋아해갖고 암이 진짜 내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구를 했더니 다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되게 좋았던 거야. 춤추는 게 좋았고 랩하는 게 좋았어. 근데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더 잘 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영상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 진짜 좋아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나는 이걸 더 잘하고 싶어서 그 더에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영상 편집 남보다 더 잘하고 싶어. 이거 이렇게 하면 조회수도 더 잘 나올 것 같아.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방법을 찾잖아. 그러면 그거를 한 20년 하다 보면은 남들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 꿈을 이뤘다고.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방법을 가장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방법을 더 잘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더 벌려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그게 꿈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꿈을 너무 악용했나 보다, 애들한테. 저는 사실 선생님이 얘기해 준데 너무 속이 시원했던 게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변함없는 거는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건 한결같 같아요. 돈을 못 벌었고 지금은 전보다 잘 벌고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것도 계속 하는 거는 저 스스로 계속 물어봐요. 이 일을 내가 왜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가?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지? 계속 근데 그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게 점점 더 뾰족해지고 그러면서 또 다양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더 여유가 생기면 또 그거에 더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사실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그냥 근데 가다가 정말 많은 길을 만날 거예요. 커리어가 마치 물 같거든요. 지금 밖에 있는 물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강 같은 물일 때도 있고 내 커리어가 어떤 때는 진짜 동강 내린천일 수도 있어요. 네. 엄청난 위기를 맞아갖고 막 그냥 바위를 가다가 바다도 갔다가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커리어가 늘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다 지나가면 돼요. 몇십 년간. 뒤돌아보니 이렇게 한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꿈이기도 하고 어쩌면 생계이기도 하고 근데 꿈이고 생계의 그 중간 지점에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하나의 용기만 갖고 있으면 그런 성실함만 갖고 있어도 훨씬 더 전 꿈 없고요. 그냥 전 먹고 살려는 중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된다. 뭘 그렇게 스스로 비참하게 얘기해. 그럴 필요 없지.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지금도 물어보시네요. 그럼요. 그게 내가 제일 자주 하는 일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맞나? 앞으로 1, 2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계속 물으면서 가는 거죠. 그게 멈추질 않죠. 전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앤드류님 좋아하는 건 어떻게 찾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할까 말까 생각 고민해보면은 결국은 다 저한테 물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지려면 일단 뭔가 하나는 시작해야지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 그 다음 뭘 겹쳐 입어야 될지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옷 하나 입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자켓 넣어서 후드 빼면 예쁘겠다. 그 옷을 입고 나면 구두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커리어도 뭐 하나는 시작해야 하나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막막할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살면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경험한 나만 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는 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누가 만났어? 되게 쿨한 줄 알았더니 엄청 징해 내가. 헤어질 때 바로 못 헤어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되게 징한 애구나. 본인이 본인을 아는 거야. 알게 되는. 예를 들어 내가 막 직장 상사 되게 못된 사람을 내가 무지 잘 견디네? 나는 잘 맞네 조직에.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끝까지 되게 날 잘 견디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 됐건 사람이 됐건 막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그중에 내가 잘할 것 같은 일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꿈을 상상으로 지어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그걸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돈을 만들 수가 먼저 생각해서 그 필터를 씌우니까 요만큼밖에 못 버는 것 같아요. 다 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머릿속으로만 이거는 돈이 안 돼, 돈이 되는데 이렇게 정해놓고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는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시작도 안 하고 좁아진 시야로 세상을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버는 게 다 가짜 돈이 많다니까.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 해봐도 되는데 지금 당장 돈 안 돼도. 그렇지. 무슨 어떤 꿈이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가지려면 두 가지 생각.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생각하면 돈을 버는 걸로 정평이란 직업은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 중 어떤 걸 풀어줄까? 혹은 세상이 불편해하는 걸 어떤 걸 편리하게 해줄까?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내가 사람들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도와야지. 그러면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돕다가 보면 도움의 경지가 높아지면 돈을 엄청 받죠.
엄청 받는 거예요. 내가 나는 스피치를 잘하니까 사람들의 이 스피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거 도왔어. 돕다 보니까 도움의 경지가 높아지니까 돈을 많이 받죠.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 스마트 스토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팔아야 되는데 돈 될 것 같은 것만 판단 말이야. 다 안 되지. 근데 그게 막 해서 돈이 되면 또 현타 와요. 근데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난 꿈이 있었는데. 이 무한 반복.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종합해보자면 계속되는 질문, 그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하고 계속 피벗하고 네, 하다 네, 보니까 언니의 피벗의 독설에서 결과에서 여기까지 왔어. 넥스트 그룹까지 온 거예요. 다음에 이게 또 더 갈 거야 이제 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갭이 그건 거죠.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들의 그 변화 과정. 이 사이에 엄청 많거든요, 책이. 출간되지도 않은 책도 많고. 이 다음이 궁금하네요. 네. 넥스트 북이 계속 갈 궁금한데, 거예요. 저는. 넥스트 이제 또 나오겠죠. 가봐야죠. 너무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고마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